반갑습니다. 오늘은 SPTP 창의성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능은 조작 차원, 내용 차원, 결과 차원으로 구성되어 모두 120가지 또는 18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확산적 사고를 중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작 차원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차원인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확산적 사고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고요. 이에 비해서 수렴적 사고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수렴적 사고, 정답을 맞추는 이 과정을 중시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문제를 만들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내는 이러한 창의성을 중시하게 됐습니다. 언어와 도형 창의성의 그 위치를 길포드의 모형에서 찾아보면요, 언어는 조작은 이 divergent production 요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창의성에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언어의 내용은 단어나 문장을 다룹니다. 단어는 심볼릭 차원, 요 줄에 해당됩니다. 문장은 여기에 해당되죠. 요 두 가지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관계, 체계, 변형, 그 단어를 말한다든지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형은, 조작은 창의성이니까 같은 겁니다. 이 조작은 요 차원이니까 같다고 볼 수 있죠. 다만 내용은 도형과 동작, 도형을 가지고 조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포함하니까 동작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요 파란색 선에 대한 비주얼 또는 비헤이브럴, 요 두 가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역시 이 동형을 가지고 서로 움직이고 모양을 바꾸고 하는 거니까 어느 차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 검사에서 언어 학습을 재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배운 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기억에 관계되기도 하는데요, 기억은 조작적 차원에서 창의성과는 다른 메모리라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수성, 언어 감수성이나 언어 창의성에서 재는 이 차원, 이 세 번째 차원이라고 본다면, 조작적 차원에서 메모리는 두 번째 차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언어 학습은 언어 감수성과 달리 기억에 주로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언어 감수성은 지능이나 창의성 등이 타고난 생덕적이며 유전적인 거라고 본다면, 언어 학습은 교육기관에서 배운 읽기, 쓰기 등의 학습 훈련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검사에서 취급한 창의성 검사 지시문은, 첫째는 도형을 주면서 그 이름을 물어보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미리 인쇄물에 검사지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무엇인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적게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빈칸에는 7개의 조각을 주면서 여기에 그림을 하나 선생님이 그려주고요, 그 이름은 유아가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여기다가 아이가 만든 조각 모양을 그려주고, 또 아이가 말한 그 이름도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주로 도형을 다루는데요, 그래서 도형 검사에서 조각을 움직일 지시를 듣고 처음 움직이는 그 시간까지를
민감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교성은 조각을 7개 다 사용하는 아이가 있고 한두 개만 사용한 아이가 있죠. 그리고 또 모양을 한 가지만 만드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개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정교성 차원의 점수를 주고요. 포개기, 세우기, 길게 나열하기 등 도형을 변형시키는 데 있어서 희귀한 반응을 보일 때 독창성 점수를 줬습니다. 언어는 이 도형들 모양을 가지고 말한 이름 짓기, 그리고 그 이름들을 가지고 이야기 만들기를 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 유통에서 많은 양의 단어와 이야기 길이가 긴 것을 유창성의 기준으로 보았으며, 아동이 사용한 이름의 범주, 똑같은 이름이라도 메뚜기, 나비, 잠자리 이런 식으로 동물 범주만 사용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메뚜기, 연필, 그리고 집 이와 같이 범주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융통성 점수를 주었고요. 또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때 그 단어를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또 그 이야기의 품질, 즉 흥미로운 내용과 신기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독창성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 결과에는 언어 감수성에 관한 검사, 즉 언어 창의성 결과의 지표가 나와 있고, 동시에 그 아래에 교육기관에서 배운 결과를 볼 수 있는 언어 학습에 대한 읽기와 쓰기의 지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위에 언어 감수성은 높지만은 이게 낮을 경우, 또 위에 있는 언어 감수성이 낮지만은 언어 학습이 높은 경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만은, 언어 감수성이 낮으면서 언어 학습이 높다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너무 지나친 과잉 학습의 결과 아닌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감수성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몇 가지 다른 입장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피아제는 언어의 감수성에 있어서 기본은 지능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능이 있어야 어느 정도 언어의 발달이 있다고 봅니다. 비고스키는 충분한 지능이 없더라 해도 어른들로부터 언어를 통해서 바로 대화를 통해서 언어가 발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친밀성이 언어 감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촘스키 같은 사람은 이미 언어는 생덕적으로 타고나는 성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언어를 획득하는 기제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브루너는 이러한 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해서 언어의 구조를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 언어 감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과제를 어떻게 잘 제시하느냐가 언어 감수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드너는 언어 지능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보았으며,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와 같은 사람은 대인 지능이나 다른 논리적 사고도 있겠지만 특별히 언어 지능에 창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창의성은 도형과 언어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용의 차원에서 두 가지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의성은 확산적 사고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조작적 차원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비해서 언어 학습은 기억 위주로 배운 지식이지만, 언어 감수성은 앞서 말한 언어 창의성과 같은 개념으로 보다 깊은 개념이고, 또 이러한 언어 감수성은 앞으로 자기 주도 학습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